여보, 소준이 아니야? 소준이 맞지? 그 순간 정인호의 세계는 정지했다. 눈동자가 단단히 얼어붙고 손에 들려있던 캐리어가 바닥에 떨어지며 굉음을 냈다. 오미자 씨가 깜짝 놀라 남편을 붙잡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다. 민준. 그 이름 뒤에 선 청년의 얼굴이 10년 전 사라진 아들 소준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정인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소준아, 그 말에 청년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님,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준입니다. 그 말은 분명했지만 정인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바퀴가 다낭 국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정인호는 눈을 감았다. 10년 전 그날 이후 그는 이국의 땅으로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떠난 아내와의 40주년 기념이자 동시에 아들을 향한 기도였다. 어서 오십시오. 푸르네안 투어에 참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안내할 가이드, 민준입니다. 공항 입구, 여행객들의 웅성임 속에서 들려온 낯선 청년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따뜻했다. 그 순간 정인호의 세계는 정지했다. 청년의 오른손이 귓불을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습관, 말끝을 살짝 올리는 말투, 그리고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는 입꼬리. 전부 소준이었다. 오미자 역시 그 청년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저 아이 설마. 정인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버스에 올라탄 민주는 마이크를 들고 관광객들을 향해 환하게 말했다. 여러분, 묻지마 관광의 가장 큰 장점, 아시죠?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 말에 버스 안에서 웃음이 터졌지만 정인호는 웃지 않았다. 묻지 마 관광. 질문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건 마치 지난 10년간 자신의 삶을 지칭하는 말처럼 들렸다. 민준의 가방 옆자락에서 뭔가가 살짝 삐져나왔다. 도라루방 모양의 작은 목걸이. 제주도 여행 중 17소준이 때를 써서 사달라고 했던 그 기념품이었다. 정인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작은 조각이 그의 10년을 뒤흔들었다. 버스는 다낭 시내를 가로지르며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풍경은 이국적이고 눈부셨지만 정인호의 시야엔 오직 민준의 뒷모습만이 들어왔다. 그는 다짐했다. 이번 여행 안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민주는 능숙하게 관광객들을 인솔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첫 코스는 용다리. 다낭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였다. 정인호는 아내와 함께 무리 속에 섞여 걸음을 옮겼지만 그의 시선은 줄곧 가이드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다리는 밤마다 불을 뿜습니다. 마치 전설 속 용처럼요. 민준의 설명은 유창했고 제스처 하나하나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말투, 단어를 고르는 방식, 간혹 문장 중간에 생각을 정리하듯 멈추는 버릇. 정인호는 하나하나를 기억 속의 소중과 겹쳐가며 확신을 쌓아갔다. 여보, 정말 소준이라 생각해요? 오미자의 눈빛은 불안했다. 그래, 확실해. 다만 왜 저렇게까지 부정하는 걸까? 정인호는 답답한 마음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날 오후 민준이 관광객들을 이끌고 카페로 향했을 때였다. 정인호는 일부러 그의 근처 자리에 앉았다. 카페 창밖으로 흐르는 다낭의 거리 풍경. 민준은 관광 팸플릿을 꺼내며 안내를 이어갔다. 내일은 바나일과 영흥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였다. 민준이 손을 들어 귀 옆을 살짝 만지작거렸다. 귓불을 반복적으로 만지는 그 습관. 정인호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소준도 초조하거나 긴장할 때 꼭 저 행동을 했었다. 그 순간 민준이 테이블 아래쪽으로 손을 넣으며 뭔가를 꺼냈다. 투명한 파우치 안에서 반짝이는 작은 열쇠고리 하나. 도라루방 목걸이였다. 여보, 봤어요? 정인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 아이 틀림없어. 그건 소준이가 마지막으로 차고 있던 그 목걸이야.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을 마셨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고 시선이 자꾸 테이블 주변을 훑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잠시 후 관광객 중 한 남성이 민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가이드 씨, 저녁에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민주는 살짝 놀라는 눈빛을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네, 물론입니다. 그 짧은 장면은 정인호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남자의 눈빛. 어딘가 딴 목적이 있는 듯 날카로웠고 민주는 그 앞에서 미세하게 긴장했다. 여보,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계속 우리 민준이를 따라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미자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정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민준의 모습이 잠깐 보였다.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종이 쪽지 하나가 툭 떨어졌다. 정인호는 조용히 그것을 주워들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밤 8시, 바람과 평화의 절. 정인호는 종이 쪽지를 손에 쥔 채 호텔 로비 한켠에 앉아 있었다. 밤 8시, 바람과 평화의 절. 종이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베트남어로 적힌 작은 주소. 아래 한국어로 한 줄이 덧붙어 있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인호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이건 무언가 숨기고 있는 증거야. 그는 종이를 가방 안쪽에 조심히 넣었다. 오미자 씨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무슨 종이에요, 여보? 정인호는 아내에게 종이를 보여주며 낮게 속삭였다. 민준이가 이걸 떨어뜨렸어. 오늘 밤, 저기 적힌 절에 간다는 뜻 같아. 오미자는 눈이 커졌다. 그럼 거기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 아마도 그 아이의 진짜 정체, 그리고 왜 우리를 외면하는지 거기서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밤이 되자 다낭 거리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하지만 정인호 부부는 소리 죽인 채 작은 오토바이 택시에 몸을 실었다. 택시 기사는 현지인만 아는 조용한 산길을 따라 그들을 바람과 평화의 절로 데려갔다. 그들을 바람과 평화의 절로 데려갔다. 작은 현지 사원. 골목을 따라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그들을 반겼다. 사찰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선 두 사람은 인기척을 죽였다. 멀리서 은은한 등불이 보였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분명 민준의 것이었다. 저를 소준이라고 부르는 노인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익숙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울렸어요. 그 말에 정인호는 몸을 떨었다. 아내의 손을 조용히 움켜쥐었다. 등불 아래 민주는 베트남 노파와 마주 앉아 있었다. 노파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 노인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몰라. 내가 여기에 온 건 우연이 아니야. 기억은 잊을 수 있어도 마음은 거짓말을 못하거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리고 꺼내든 것은 바로 그 도라루방 목걸이. 그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할머니, 이거요. 이게 제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누구한테 받은 건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이 목걸이만 보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 순간 정인호의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뚝 부러졌다.
민준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누구세요? 정인호는 더는 숨을 수 없었다. 조용히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오미자도 그의 뒤를 따랐다. 등불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고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인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준아, 내가 맞구나.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노파는 경계하는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당신들이 저 노부부였군요. 오늘 내내 절 지켜보던. 오미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는 당신을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우리는 내 부모입니다. 민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오직 그 손에 쥔 목걸이만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사찰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민준은 정인호와 오미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등불빛 아래 그의 눈동자에 맺힌 혼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인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내가 우리 아들 정소준이 아니라고 말해도 난 믿지 않을 거다. 민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귓불을 만지작거렸다. 익숙한 버릇. 그 작은 몸짓에 오미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당신들을 모르겠습니다. 민준의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약했다. 기억이 없어요.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그 말에 정인호는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낡은 흑백 사진. 17살 소준이 환하게 웃으며 도라루방 목걸이를 들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다. 민준의 눈이 그 사진에 고정됐다. 그리고 갑자기 숨을 멈춘 듯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이게? 그는 사진을 받아들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정인호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이 사진은 내가 사라지기 이틀 전에 찍은 거야. 내가 내게 마지막으로 생일 선물이라며 회중시계를 건넸던 그날. 기억 안 나니?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마치 머릿속 어딘가에 파편이 부딪히는 듯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녁 식탁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나고 누군가 내게 시계를 고치러 가자고 말했던 기억이. 그 순간 사찰 바깥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다. 정인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림자 하나가 사찰 주변을 훑고 지나갔다. 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어. 민준도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오늘 낮에 어떤 한국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관광과 무관한 질문만 했고 자꾸 제 일정에 끼어들려 했어요. 정인호는 아내에게 고개를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조직이 아직 아이를 놓지 않은 거야. 오미자는 입을 막고 숨을 삼켰다. 흑풍에 아직 민준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되물었다. 흑풍회요? 그게 뭐죠? 정인호는 무겁게 대답했다. 내가 10년 전까지 수사하던 국내 범죄 조직이야. 내가 실종된 것도 그들과 관련이 있었지. 협박당했고 수사 중단하라는 전화도 받았어. 결국 널 못 지켰지. 민준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눈가가 벌개졌고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무릎을 꿇었다. 기억은 없지만 가슴이 말해요. 당신들이 내 부모일 수도 있다는 걸. 정인호가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소준아, 기억은 잊을 수 있어도 너는 잊히지 않았단다. 우리는 너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찾고 있었어. 그때 사찰 뒤편 어둠 속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게 보였다. 정인호는 재빨리 민준을 뒤로 감쌌다. 멀리서 검은 옷의 남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인호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호하게 울렸다. 이제 우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신호야. 진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 다낭 외곽, 바람과 평화의 절 뒷마당. 세 사람은 노파의 안내를 받아 사찰 뒤쪽에 숨겨진 작은 방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오래된 기도방이었고 바깥에 인기척이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다. 불안에 휩싸인 공기는 무거웠고 민주는 마루에 주저앉은 채 숨을 깊게 몰아쉬었다.
정인호는 천천히 옆에 앉았다. 기억나는 게 더 있니? 민주는 양손으로 관자놀이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각들이요. 조각 같은 게 막 떠올라요. 꿈처럼 흐릿한 얼굴들. 김복도의 교실. 그리고 바닷가요. 어떤 남자들이 저를 끌고 가다가 제가 도망치고 낭떠러지였어요. 거기서 떨어졌어요. 오미자의 손이 떨렸다. 소준아 정말 절벽에서 떨어졌던 거니?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떨어졌어요. 근데 물에 닿기 전까지는 기억이 또렷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눈을 떴을 땐 여기였어요. 이 절에서 할머니가 날 간호해 주셨죠. 노파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널 발견한 건 이 절 뒤편 해안 절벽 아래였단다. 머리엔 피가 나 있었고 한쪽 다리는 꺾여 있었지.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누군가 널 계속 찾고 있었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근처를 매일 돌았단다. 정인호는 눈을 부릅떴다. 그들이 소준이를 찾고 있었다고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난 널 절 안쪽에 숨겼지. 내 딸이 간호사라 치료할 수 있었어. 너는 한동안 의식이 없었고 깨어났을 땐 내 이름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했어. 민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때 주머니에 있었던 목걸이랑 시계, 그게 전부였대요. 이 목걸이만 보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인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회중시계를 꺼냈다. 금이 간 유리창 안의 시계 바늘은 10년 전 소준이 사라진 시간에 멈춰 있었다. 이 시계 내가 내 생일날 준 거야. 내가 알바에서 산 거였지. 민준의 손이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았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버지라는 말. 처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죠? 그 말에 오미자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천천히 민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기억은 잊을 수 있어도 마음은 기억하거든.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몸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때 바깥에서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들렸다. 문간 바닥에 뭔가 떨어진 듯한 음향. 정인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시간이 얼마 없어. 저놈들이 가까이 와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며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날 기억나요. 그들이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우리 형제를 감방에 쳐넣었으니 우리도 그 형사의 아들을 데려가야겠어. 그 말이 귓가에 또렷이 남아있어요. 정인호는 눈을 감았다. 10년 전 수사 중단 요구를 거절한 대가로 아들을 잃었던 기억이 그를 죄책감 속에 가뒀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널 다시 잃을 순 없어.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진실을 끝내야 해.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사찰의 마당엔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았다. 기온은 떨어졌고 민준의 어깨엔 하얀 김이 맺혔다. 그는 조용히 기도방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던 나날 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서서히 귓가에 떠올랐다. 소준아. 책가방 맨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의 음성. 뜨거운 밥 한 그릇을 퍼주며 말없이 등을 두드리던 어머니의 손길. 그 모든 것이 마음 한구석을 서서히 적시고 있었다. 정인호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다. 내가 태어났던 날 비가 내렸단다. 그날 새벽 4시 17분 우린 내 이름을 소준이라고 지었지. 작고 바른 아이. 그 이름대로 자랐어. 늘 고마웠고 미안했지. 민주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럼 제 이름은 정소준인가요? 오미자가 뒤에서 조심스레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소준아, 넌 우리 아들이야. 민주는 무릎을 꿇고 회중시계를 손에 꼭 쥐었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이건 분명 알아요. 당신들이 날 기다렸다는 걸, 그건 제 가슴이 말해요. 그 순간 다시 마당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다. 정인호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대문 쪽에 머물다 사라졌다. 누군가 이들을 감시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노파가 숨가쁘게 달려왔다. 여기서 오래 머물 수 없어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소준이 기억이 돌아오는 걸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전 단지 제 가족을 만났을 뿐인데요. 노파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가 기억을 되찾으면 그날 밤에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에겐 치명적일 테지요. 정인호는 낮게 말했다. 소준이가 납치된 사건, 그날 그들이 한 짓을 기억하면 증거가 되지. 그래서 아예 기억을 지운 채 조용히 묻어두려 했던 거야. 민준의 두 손이 떨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름도 잊고 살아가는 대신 진실을 기억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인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 하지만 기억이 돌아온다면 그건 내가 살아온 시간의 일부를 되찾는 거야.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정소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기억해 볼게요. 그 말에 정인호는 눈을 감았다. 아들을 잃고 매일같이 썼던 일기 속 첫 문장을 그는 떠올렸다. 소준이를 다시 부를 날이 오기를. 그날이 드디어 왔음을 그는 깨달았다. 새벽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채 정인호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사찰 담장 밖을 살폈다. 눈에 띄게 사람의 흔적은 없었지만 나뭇가지 몇 개가 인위적으로 꺾여 있었다. 누군가가 분명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기도방 안 민주는 아직도 회중시계를 손에 쥐고 있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것만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오미자는 아들의 곁에 앉아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혹시라도 기억이 돌아온 게 무서워요. 민주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무서워요. 기억 속에서 제가 무언가 잘못했을까봐, 혹은 기억을 되찾는 순간 다시 누군가가 날 데려가려고 할까봐. 정인호가 안으로 들어왔다. 밖에 누군가 있는 건 확실하다. 내가 경찰서에 연락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쪽에도 요청해놨어. 하지만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할 수도 있어. 그 순간 기도방 문이 탁 하고 열렸다. 노파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너희 어서 나가야 해. 그들이 돌아왔어. 이번엔 그냥 경고가 아니야. 사찰 아래 골목에 차량이 서 있어. 정인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들이 소준이를 다시 데려가려는 거겠지.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날 데려가려 한다면 전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오미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소준아, 넌 도망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어. 정인호는 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하니? 어릴 적 아버지가 늘 말했지.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주위를 보는 거다.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회중시계를 쥔 손을 무겁게 들어 올렸다. 네, 기억나요. 그 말 꿈속에서 자꾸 들렸어요. 그 순간 기도방 바깥에서 자동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지는 발소리, 낮은 베트남어, 그리고 짧은 한국어. 안에 있어요. 남자 하나, 여자 둘. 정인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민준과 눈을 맞췄다. 아버지, 어머니는 뒤편 문으로, 저는 앞을 막겠습니다. 안 돼. 너 혼자. 시간이 없어요. 정인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이제 기억이 어느 정도 돌아온 것이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꾹 눌렀다. 좋다. 널 믿는다. 하지만 절대로 무리하지 마라. 기도방 뒤편의 작은 문을 열자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타났다. 노파가 작은 랜턴을 건네주며 속삭였다. 이 길 따라 내려가면 다낭 시내 외곽이 나올 거야. 거기서 경찰과 만나.
민주는 부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방 문을 닫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집중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기억을 되찾은 아들은 이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맞서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동이틀 무렵 다낭 외곽 골목의 작은 창고, 정인호와 오미자 그리고 민주는 경찰과 함께 보호된 공간에 머물고 있었다. 긴 밤을 지나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청년이 아니었다. 정소준. 그의 이름이 그의 목소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제가 그들을 기억해요. 검은 승합차, 절벽, 밀려나는 순간, 그리고 그 남자들이 했던 말. 이 형사 새끼 때문에 우리 형제가 감방에 갔다. 이제 그 놈 아들도 똑같이 사라지는 거지. 그때 전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어요. 정인호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그 눈빛엔 후회보다 다짐이 먼저 깃들어 있었다. 잘 버텼구나. 살아줘서 고맙다. 오미자는 조용히 회중시계를 꺼냈다. 이 시계 그날 이후로 멈췄어요. 이젠 다시 고쳐도 되겠죠? 소주는 시계를 받아 손에 쥐었다. 그 순간 조용한 울림처럼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 오후 다낭 경찰서에선 공식적인 조사가 이어졌다. 소준의 진술과 그가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 안에 남아있던 음성 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날 밤 조직의 잔당 중 일부가 체포되었고 국제 공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다. 10년 전 그 자리에 멈춰 있던 집으로 소주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빨간 벽돌, 철제 우편함, 그리고 옛날식 초인종. 모든 것이 어딘가 낯설고도 눈물나게 반가웠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공기와 김치찌개의 향기가 그를 맞았다. 거실 테이블 위엔 어린 시절의 사진과 그가 선물했던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다. 정말 돌아온 거네요. 그 말에 오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국, 반찬, 수저 소리. 그 속에 말없이 흐르는 따뜻함. 그리고 그 중심에 다시 돌아온 아들이 있었다. 며칠 후 소주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가족관계 등록을 회복하고 주민등록을 다시 발급받았다. 이름 정소준. 생년월일 1995년 11월 3일. 부 정인호. 모 오미자. 신분이 복원되던 날 그는 작은 사무실에 들렀다. 입구 간판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실종자 가족을 위한 상담소 희망의 시간.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누군가가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도와드릴게요. 저는 실종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를 찾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다시 회중시계를 들여다봤다. 그 시계는 이제 정확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멈췄던 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그의 인생도 그렇게 흐르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